책에서 이제 근본이제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케인스가 막 활동했던 시기에 근본이제가 되게 신성시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근본이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근본이제로 뭐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본이제가 무엇이고 근본이고 왜 사라졌는지, 그 근본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본이제는 굉장히 발전된 제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화라는 게 일반적인 세상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화에서 보면 최근에 10원짜리 동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바람을 불면 그냥 날아갈 것처럼 아주 얇은 금속 쪼가리에 불과한데, 근데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큰 구리 조각 10원짜리 동전 혹시 또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전치기 이런 거 참 많이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니켈로 돼 있는 100원짜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주화도 기억나지만 구리로, 아연과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 주화도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되죠? 후 불면 날아가는 새로 나온 10원짜리 주화나 70년대, 80년대 구리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주화나 같은 10원짜리로 취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권력이 가진 편리함입니다. 우리는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상적인 것을 믿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회의 약속을 믿는 순간 그건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가는 아주 가벼운 10원짜리 동전이나 불어도 잘 안 나가는, 이제 색깔이 거의 변색된 갈색에 가까운 10원짜리 동전이나 우린 같은 10원으로 쓰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의 가치는 천양지차가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일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옛날 유럽의 군주들, 아시아의 군주들은 그 신뢰를 획득하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서툴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곧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저 꼴배기 싫은 영국 왕을, 프랑스 왕을, 독일 왕을, 일본 외놈들을 우리가 첩을 쓸 수 있는데 좀 더 찍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후 불면 날아가는 10원짜리만 찍은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10원짜리 동전은 기피하고, 이전에 발행됐던 옛날 정부가 발행했던 박정희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부가 발행했던 그 두꺼운 10원짜리 동전만 전부 다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면 상거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네가 들고 온 10원짜리가 이게 후 불면 날아가는 10원짜리냐 아니면 70년대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이냐를 일일이 측정하고, 그렇죠. 결국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용광로에 가서 녹여서 서로 분리해서 가격을, 동의 가격, 아연의 가격, 구리의 금의 가격, 은의 가격을 용광로에서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그게 바로 금세공사라는 직업들입니다. 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민주주의였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국의 왕실에 새로운 지배자가 됐는데, 그때 그가 영국의 여러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을 통해 기존에 있었던 왕을 몰아냈기 때문에, 제임스 2세를 몰아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뺏을 수 없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세금을 거둘 수도 없다. 이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임금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의회 의원을 데리고 와서 런던탑에 가둬서 고문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새로운 세, 뭐 벽난로세부터 시작해서 오만 세금들을 걷는 순간 쿠데타로 물러나게 됩니다. 모가지가 잘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찰스 2세 같은 경우도 뭐 잘렸죠. 제임스 2세는 적국이었던 프랑스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이 나라가 뭔가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국가를 잘 의지하게 되고 정부가 마음대로 돈도 못 짓고 국민들의 납세자의 의견을 따라서 국가가 형성되게 되면 이 나라의 주화 가치는 안정적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금 1온스에 4.86 파운드라는 교환비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 1차 대전까지 유지되는 그 교환비입니다. 그러니까 금 1온스를 가져오면 영국 파운드 4.86 파운드를 주고 4.86 파운드를 가져가면 영란은행이 언제 어느 때나 금으로 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걸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하게 되죠. 왜?
일단 금화라고 들고 다니지만 금덩어리를 들고 다니지만 이거 전부 다 용광로에 넣어야 되는 그 측정 비용과 신뢰의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해 준 거죠. 언제 어느 때라도 영란은행에 가면 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는 순간 금으로 교환이 된다라면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서 무역을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그때 사람들 특히 프랑스의 귀족들조차 1789년 대혁명 발생 직전에 프랑스의 귀족들조차 자신의 예금의 상당수를 영국의 은행에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금에 따라서 화폐의 공급이 좌우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금이 늘어난 만큼만 지폐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두 가지 장점이 생겼죠. 자, 첫 번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금속 화폐, 실물 화폐가 가지고 있는 운송의 어려움, 신뢰의 어려움, 뭐 위조의 어려움 이런, 아니 그 위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일거에 다 해결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금이 공급될 때만 화폐가 늘어난다라는 신뢰가 확정되면 인플레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금의 공급이 나타나야만 화폐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화폐의 공급이 하이퍼 인플레로 연결됐다라는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상거래의 시스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금덩어리 금을 가져와서 은행에 예금하는 사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나의 돈을 뺏어가지 않을 거고, 두 번째, 화폐를 마음대로 위조하는 순간 전부 다 사용을 시킬 수 있는 국가 권력이 마련되니까 결국 민주주의가 먼저 확립되고 산업혁명이 생겼다라는 그런 해설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쪼가리들을 들고 다니며 그렇게 힘들게 거래하던 세상사에서 이제 드디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화폐의 세상이 창출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의 금융뱅크로서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는 게 이때부터. 야, 그 금본위제가 말씀 들어보니 이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 돼. 엄청나게 발전된 그 전에 있던 제도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혁신적인 거네요.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예전 중국의 송나라 때 회자라는 지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활용되고, 실제로 송나라에서는 토지 거래에서 회자를 썼대요. 그리고 그 회자를 가져가면 그 보장했던 무게의 은이나 비단으로 제공해주는 국가 체제의 은본위제, 비단본위제를 제일 먼저 했던 나라는 송나라입니다. 근데 그 송나라가 왜 또는 중국이 그 뒤로 다시는 그런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사용 못하는 나라가 되냐면 원나라에게 멸망당하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멸망당하는 순간이 오면 결국 윤정기를 돌리게 되고, 윤정기를 돌리게 되면 또 그 종이화폐를 가지고 송나라 정부한테 가봐야 송나라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빚어지게 될 때 결국 경제가 무너지며 전쟁에서도 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중국 송나라의 그 가사도라든가 진회 같은 여러의 재상들이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천고의 역적 취급을 당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국가 재정을 개선시켜보려고 노력하다가 나라의 멸망과 함께 역적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영국은 이와 같은 개선된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여건에서 운 좋게 석탄이 또 많이 난 나라였고, 섬나라다 보니 다른 나라의 침략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덕에 결국 멸망하지 않았고, 전쟁의 공포 위기 속에서 파운드에 대한 어떤 가지고 와서 금으로 바꿔주세요라는 교환 요구가 빗발친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면서, 특히 1815년 나폴레옹 전쟁에서 최종적 승리를 거두며 영국의 패권이 완성됐습니다. 대영제국. 자, 그런데 이제 이 금본위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남아프리카의 금광 발견 같은 횡재가 없는 한 경제 내 충분한 금의 공급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금이란 금들은 지하에 무덤에 있거나 이미 우리가 캐서 쓰고 있는데 어떤 횡재. 그래서 영국이 그 보어 전쟁이라는 너무나 잔인한 전쟁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일대를 지배하고 세계 최초의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만큼 나쁜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영국 귀족 같은 소리를 할 때마다 정말 역사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가 떨리는데요.
그런 영국의 그 남아프리카 일대에 대한 지배권 이런 거의 이유는 대부분 금광 확보에 그리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강대국이도 했던 것도 1849년 캘리포니아에서 포티나이너스라고 이렇게 47에서 49년 사이에 영국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갔던 사람들을 그 포티나이너스라고 부르고 그게 그 미국에서 가장 강한 NFL 미식축구 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금광 발견이 없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통화의 공급은 금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에 갑자기 어떤 충격으로 뭐 실물 경제 충격이 벌어지거나 또는 뭐 그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망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말씀하신 디플레이션, 금리를 인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두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이에요. 자, 저희 경제 은행이 망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똑같은 금에 대해서 저는 1달러가 4.86 파운드, 여기는 1달러가 예를 들어서 35달러로 고정돼 있으면 우리 둘의 환율도 고정돼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뭐 8대1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도 금리를 인하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경기가 좋고요. 우리는 경기가 되게 나빴어요. 대공황 이야기를 좀 제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돈이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왜? 똑같은 환율이니까. 똑같은 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금리는 1%인데 여기 금리는 5%라면 누가 금리 1%에 예금을 하겠어요? 이게 바로 대공황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1931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이 결국은 근본이자를 폐기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정말 이거대로 하다가는 미국이 경기 좋아서 금리 따라 올려서 우리는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가 불황이 왔고 이러다 혁명 나겠다. 엄청난 공포가 경제를 휩쓸고요. 정말 이 케인즈 책에 아주 생생하게 나오니까 꼭 보십시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 자기네 나라 이제 대공황으로 불황이 오니까 금리를 인한 것까지는 좋은데 영국이 근본이자를 폐지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은 근본이자 어떻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답이 나오죠. 우리 근본이자 절대 폐지 안 해. 그래도 미국 달러 줄 테니까 금 주세요. 인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1931년에 금리를 인상합니다. 전국에 2만 개의 은행들이 파산 위기로 가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며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감하며 전국적으로 인구 그때 1억 5천만이 가는데 2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있는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농장을 잃어버려서 유리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희망 없이 이주하는 유랑민이 돼버리는 과정을 묘사하는 그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잠깐 욕하죠. What the fuck? 그죠? 이런 일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본이제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근본이제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는 참 좋은 제도다. 이건 그죠? 왜냐 서로 화폐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을 때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지폐를 잘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재정을 잘만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 꼭 근본이자를 쓸 이유가 있냐?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1914년 세계 1차 대전 발발 때 그런 아이디어를 천재입니다. 소름 끼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이자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근본이자가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영명한 케인즈가 깨달았고 그걸 1932년 대선에서 이긴 루즈벨트가 1년 뒤인 취임한 다음인 1933년 결국 미국도 근본이자를 폐지한 다음부터는 사실상 금의 공급에 의해서 화폐의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론적인 의미의 근본이자는 1933년에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뒤 우리는 지금 어떠냐 하면 정부가 너무 윤전기를 많이 돌리면 하이퍼 인플레가 날 수는 있지만 대신 불황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저금리 및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또 경제적인 정책, 거시경제 정책을 쓸 수 있는 나라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박사님의 인생책
존 메이너스 케인스 쓰신 책에 대해서 또 이 책이 왜 좋은지도 설명해 주시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박사님께서 추천하신 책은 저희들이 열심히 읽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